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세 사회, 그러니까 고려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귀족 중심의 사회죠. 예, 조선은 양반 관료 사회고요. 귀족과 양반의 차이는 일단 귀족은 가문이나 문벌을 대단히 중시 여깁니다. 하지만 조선의 양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양반의 의미가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죠. 곧 과거에 합격한 관료층만 양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고려는 이렇게 과거에 합격한 어떤 관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문벌과 가문을 등에 업은 하나의 지배층 세력 보다도 개인의 능력보다는 실력보다는 가문을 중시하는 그러한 신분 계층을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는 중세는 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죠? 원래 고려를 건국한 계층은 호족이고요. 예, 통일신라 말기, 신라 하대의 호족들 중에 일부 대호족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이제 귀족 계층으로 문벌 귀족 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나머지 계층은 지방에서 향리로 호족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뭐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군소 호족들이 이제 향리층으로 남게 되고요. 이러한 귀족들이 음서라든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게 되고요. 자, 공음전이라는 토지를 통해서 경제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밖에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특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첩된 왕실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어떤 문벌 귀족 가문들 간의 어떤 중첩된 혼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귀족 사회에는 어떤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든다면 이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과 토지가 경제력이 독점되게 되면은 같은 지배층이지만 하층을 이루는 하급 관료들 사이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전에 우리 살펴봤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러니까 서경파들의 어떤 반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귀족 사회의 모순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 귀족들을 무너뜨리게 된 건 무신들이었었고요. 자,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서 우리는 원간섭기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 권력층 우리가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또한 이런 권문세족, 친원파인 권문세족과 대립하면서 고려 말기에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이러한 신진사대부는 사실 과거에 이런 향리, 지방의 어떤 실무 책임자인 향리의 자제들 중에 대부분이 신진사대부층을 이렇게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고려의 지배층의 어떤 변천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귀족의 어떤 출신부터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벌 중에 출신 유형을 보면 호족, 금방 말씀드렸죠. 신라 하대의 호족들이 대부분 문벌 귀족 사회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또한 후삼국 사회에서 후삼국을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바로 공을 세운 공신들이 있겠죠. 이러한 개국 공신들의 일부, 그리고 학식이 높았던 신라 하대의 육두품 세력, 호족, 개국 공신, 육두품 세력들이 대체로 문벌 귀족의 어떤 출신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귀족 사회의 성격은 일단 고대 사회와 비교를 한다면 중세의 귀족 사회는 고대 사회보다는 좀 개방적인 사회겠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신라의 골품제로 이제 상징되는데 대단히 폐쇄적이에요. 그죠? 하지만 중세 사회는 비록 귀족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인 이상에게는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고대 사회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근세 사회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중세가 보다 더 폐쇄적이겠죠.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은 보다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보다 더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양반 관료 사회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직 중세의 귀족 사회는 봉건적 사회의 어떤 한계를, 가문이나 문벌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적 어떤 한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고려 사회는 사회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기본 단위가, 사회의 기본 단위가 친족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체로 5세대, 그러니까 대략 8촌 정도의 대가족 단위로 사회의 기본 단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하는 이유는 세금을 부과할 때, 그러니까 조세 납부라든가 이러한 것이
대가족 단위로 부과됨으로써 국가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행정과 조세 부과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대가족 단위로 사회를 운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족 공동체 단위의 사회가 바로 중세 사회의 특징이다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조선은 16세기 후반부터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문중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죠? 문중. 이러한 문중은 5대의 어떤 팔촌보다도 더 확대된, 그러니까 어떤 같은 본을 사용하는 어떤 가문의 좀 확대된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좀 범위가 좀 좁죠. 예. 5대의 어떤 8촌 정도가 어떤 대가족 단위로서의 고려 사회의 친족 공동체 단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성이라는 게 있죠. 뭐 김씨, 이씨, 박씨.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궁씨인데요. 이러한 성이 고려 시대에 와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고대 국가였던 삼국시대에도 뭐 김씨라든가 박씨라든가 이러한 성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말로 왕족이라든가 일부 귀족 계층에 한해서만 성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성씨가 대단히 보편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천민은 제외입니다. 천민을 제외한 평민들이 보편적으로 성을 갖게 된 시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성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고려는 특별한 공이 있는 자에게 국가가 직접 성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면 태조 왕건은 사성 정책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그죠? 예. 국가에 공이 있는 자에게 특히 왕씨 성을 하사하는 게 이제 사성 정책인데, 하지만 이러한 왕씨 성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이런 성씨를 토성이라고 해서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본관제가 이제 확립이 되는데요. 고려 사회에서는 새로운 어떤 계층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군현 단위로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에게 그 지역의 명을 갖는 본관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내에서의 어떤 개서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관제가 성립이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궁시입니다. 본관은 전라도의 함열이고요. 그러니까 함열 남궁시죠. 뭐 파평윤씨, 해주 최씨, 자 이렇게 앞에 지역명이 붙는 게 이제 본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본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려 초기에 군현 단위로 시행을 했고요. 자,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성을 갖게 되니까 자신의 성을 중국의 이제 유명한 어떤 성씨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각 가문마다 존재하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 족보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요 시기에 본관제에 따라서 성립된 어떤 성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골품제라는 고대 사회의 어떤 한계, 어떤 신분 질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치와 지배 체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관제가 확립이 됐는데, 그러한 본관은 각 지역 내에서의 어떤 개서적인 지배 질서, 그러니까 한 지역 내에서도 그 지역의 본관을 사용할 수 있는 가문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각 지역 내에서의 개서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관은 양인 이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천민은 성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비, 양수척 등 이러한 천인들은 본관제 질서에서 좀 배제가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양수척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런 양수척은 예를 들어서 그 도살업자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조선시대 백정이라고 하는 계층이 대부분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양수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 이 양수척의 어떤 천민 계층은 거란이라든가 여진 이렇게 유목 계열의 사람들이 고려에 귀순함으로써 고려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양수척이라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가 되면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양수척들은 세종대왕이 평민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죠. 그래서 새로운 백정이다. 고려시대의 백정은 백성, 일반 농민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다 해서 신백정이다.
이렇게 불렸지만 다시 16세기 이후에는 이 신백정이 말 그대로의 도살업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백정하면 도살업자를 의미하게 된 거죠. 자, 보시면 고려의 기본 신분 구조는요. 크게는 두 개의 계층. 작게는 이제 네 개의 계층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지배계급 중에 귀족과 왕족, 그러니까 최고 지배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류라는 계층이 있어요. 중류. 예, 뭐 서리라든가, 서리는 보통 중앙관청의 하급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또 지방의 실무 책임자인 바로 향리, 바로 호족 세력들이 향직이 개편되면서 지방의 실무자로 남게 되는데 그들이 향리였죠. 그 다음 남반. 남반은 보통 궁궐에서 근무하는 관리들, 궁중에서 근무하는 어떤 하급 관리들을 남반이라 부릅니다. 또 하급 장교, 하급 장교들은 군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하급 관리층으로서 지배층의 말단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지배 계층을 보게 되면 피지배 계층은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눕니다. 양인과 천민으로 나뉘게 되는데 양인의 경우에는 농민,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 향소, 부곡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당연히 농민이겠죠. 고려시대의 농민은 백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선의 백정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공업자, 상인이 있고 이제 향소, 부곡이 있는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향소, 부곡에서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소라고 하는 것, 집단 수공업 전락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이들은 법적으로는 평민이지만 실제로 공납의 부담이라든가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법적으로는 양인이지만 실제로는 천민 취급을 받은 계층, 그러니까 좀 차별을 받은 계층이죠. 조선과 비교한다면 신량 역천인들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노비, 그다음 화처, 그다음 진처, 그다음 제인, 뭐 제인은 광대들을 얘기하죠. 자, 이들이 이제 천민으로서 하층 계급을 이뤘습니다. 자, 이제 보다 더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귀족, 우리가 문벌 귀족 이렇게 부르죠. 자, 문벌 귀족. 대체로 왕족과 5품 이상, 자, 이게 중요합니다. 5품 이상의 관료를 우리가 보통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5품 이상이 되었을 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5품 이상이 됐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 첫째, 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 공음전이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는 그 자제들은 그러니까 직계, 아들과 손자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진급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5품 이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권력을 한 가문에서 독점할 수가 되죠. 또한 3품 이상이 되면 아들과 손자, 직계뿐만 아니라 외손자, 사위 또는 조카, 자, 이렇게 좀 확대된 친족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공음전, 5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주었던 토지죠. 세습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전시과에 비해서 경제력을 독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벌 귀족들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자신의 특권을 누렸고 또 이런 지배층들 간의 중첩된 혼의로 매우 폐쇄적인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류 계급을 보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하급 관리들을 의미하는데 서리, 남반, 그리고 직업군인인 군반. 대체로 이런 군반들은 직역을 세습하면서 이제 직업군인이라는 어떤 직역을 세습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죠. 뭐 군인전이라든가. 또 향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향리도 대체로 직역을 세습하면서 그 대가로 외역전이라는 토지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전 시간에 고려 경제, 중세 경제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자, 군반과 향리의 경우는 대체로 직역을 세습했고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았다. 자, 그다음 양인이요. 백정이 대부분이었다. 상인, 수공업자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게 향소, 부곡민인데 이들은 법제적으로는 양인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천민 취급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에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신량, 예, 역천. 예, 맡은 바 그 역이 천하기 때문에 신량 역천인들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천민이 있죠. 자, 천민. 노비와 화척. 예, 아까 양수척 중에 예, 특히 이제 화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도살업자고 이러한 도살업자들이 대체로 거란이나 예, 여진에서 넘어온 이런 유목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이 세종, 조선 세종 시대에 와서는 신백정이라고 불렸는데 다시 16세기 이후가 되면 이들은 천민화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천민은 노비일 텐데요. 이러한 노비는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어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매매, 상속, 어떤 증여의 대상, 한마디로 어떤 귀족들의 재산 어떤 목록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에 대한 역의 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기 노비의 유형을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 노비는 국가가 주인인 공노비와 개인의 소유인 사노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또 각각 두 개로 나눠지죠. 관청에 소속됨으로써 관청의 자벽을 담당하는 이병노비가 있고요. 그리고 공노비이긴 하지만 관청에서 머물지 않고 독립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외거노비. 또 사노비 중에서도 주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한다거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솔거노비가 있고요. 밖에 주인과 독립된 생활 또 자유롭게 혼인도 할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노비를 또 외거노비라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외거노비들인데요. 이러한 외거노비들은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공노비인 경우는 국가에게, 사노비인 경우는 자기 주인에게 일정 기간에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신공이라고 부르죠. 신공을 주인에게 지불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몸값인 신공을 일시납, 그러니까 10년, 20년치의 어떤 그 몸값을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면은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비들 중에 신분 상승이 가능한 노비들을 우리가 외거 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비와 관련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천즉천법. 말 그대로 부모 중에 한쪽이 천민인 경우에 그 자식은 당연히 천민이 된다라는 법이에요. 일천즉천법. 또 하나 천자수모법이 있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노비일 때 그 자식의 주인이 누구냐? 이때는 바로 어머니 쪽의 소유가 됩니다. 어머니 쪽의 소유. 또 아버지가 양인이고 엄마가 노비인 경우에 그 자식은 신분이 양인과 천민 중에 어머니 쪽 신분인 천민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노비 자식의 경우에 그 소유권과 그 신분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것을 천자수모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조선시대에 가서 노비 종모법, 종모, 쫓을 종자죠. 어미를 따라간다 해서 종모법과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려 사회의 신분 계층 구조가 대단히 폐쇄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고대 사회보다는 좀 개방적이었었죠. 과연 계층 이동이 가능하냐? 자, 초반에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요.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발전 과정에 있는 이 전반기에는 대체로 국가에 의한 통제력이 매우 강하죠. 계층 이동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층 이동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 고려사에서 무신정변기라든가 또는 원간섭기의 경우, 그러니까 고려 말기로 가면 갈수록 계층 간의 이동이 전기보다는 조금 더 활발해집니다. 좀 느슨해지는 거죠. 신분제도가. 예를 들면 향리들 중에 일부가 과거를 통해 문반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무신정변 이후에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들이 형성이 되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충선왕 때 이 신진사대부가 중앙정계에 진출했었고요. 그죠?
그다음 공민왕 때 이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 됐었는데 바로 이런 향리 출신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군인들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군공이 있는 자가 무반으로 출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향소 부국민들 중에 우리가 몽고 항쟁기에 충주라든가 충주 또는 그 망이 망소이가 난을 기렸던 명학소라든가 이런 충주의 다인철소 명학소가 일반 현으로 승격하는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원래 신분상 양인이었기 때문에 신분을 상승했다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것이라고 보게 되죠. 향소부국이 일반 현으로 승격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차별이 사라졌다,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거노비가 자신의 신공을 갚고 양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신분 간의 이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중세 사회를 시작하면서 고려의 지배계층의 어떤 변천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죠? 처음에 고려의 건국 세력은 호족이었다. 근데 이 호족들 중에 일부 대호족이 중앙으로 진출해서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문벌 귀족이 결국 무신에게 몰락하고 또 무신 정권이 몰락하면 권문세족이 등장하고 또 권문세족과 대립했던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누르고 결국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제 건국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의 문벌 귀족.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대부분의 출신 유형을 보면 신라 말기, 신라 하대의 호족과 육두품 출신이 좀 대부분이다. 이들은 중첩된 혼인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나갔다. 자, 이들의 특권은 정치적으로는 음서, 경제적으로는 고음전이 있다. 자, 이런 문벌 귀족 사회의 특징은 문반 중심이다. 그러니까 고려는 과거에서 묵과가 없어요. 묵과가 없기 때문에 무반이 없죠. 무반이. 그렇기 때문에 양반 사회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문반과 그러니까 문신과 무신이 있을 때 이제 문신을 보다 더 우대하죠. 문신을. 그럼 우리가 숭문 고려의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풍조를 우리가 숭문 경무 또는 숭문 천무의 사회적 풍조라고 부르는데 문신을 숭상하고 무신을 경시한다. 무신을 천대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중세 경제사에서 봤을 때 우리가 두 번째 전시과인 개정 전시과가 있어요. 그죠? 이 개정 전시과의 경우에 문신이 무신에 비해서 더 많은 토지를 분급받았습니다. 그죠? 수조권을. 물론 경정 전시과에서 이러한 차별이 사라지긴 했었죠. 자, 신진 관료. 주로 개경에 거주하는 관료들이 문벌 귀족이고요. 지역 출신들의 이제 관료들이 과거를 통해서 음서가 아닌 과거를 통해서 지배층에 편입된 하급 관료층을 신진 관료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과 대립했던 대표적인 신진 관료가 이제 서경 출신들, 정지상이라든가 뭐 묘청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음서가 아닌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료 사회에 진출을 했고요. 자, 이들 중에 일부, 아주 일부입니다. 이들 중에 일부가 또 문벌 귀족 가문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신진 관료와 문벌 귀족은 대립 관계로 봐야 되겠죠. 일부는 이렇게 편입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서경파들이 문벌 귀족, 개경파에 저항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런 신진 관료와 문벌 귀족 간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으로는 뭐 이렇게 안상김씨, 인주씨, 파평이씨, 경주김씨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충렬왕의 경우, 충선왕의 경우에는 왕실과 혼인이 가능한 가문들로 이렇게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려시대는 재상지족이라고 부르죠. 재상지족 하면은 왕실과 혼인이 가능한 바로 문벌이 뛰어난 가문을 우리가 재상지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의 형성. 권문세족은 강화로 천도했던 몽고 항쟁기에서 무신 정권 때, 최후 정권 때 강화도로 환도를 했었는데요. 그죠?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죠.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는 순간 고려는 국호는 유지하지만 꽤 오랫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원간섭기. 자, 이러한 원간섭기에 친원파로서, 부원배라고도 합니다. 친원파로서 성장한 세력들이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들의 출신 성분은 특징이 뭐냐? 매우 다양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고려 전기부터 문벌 가문으로서 이름을 날렸던 가문도 권문세족층에 있고요. 무신 정권기에 갑자기 성장한 무신 가문들, 대표적인 게 바로 언양 김씨, 평강 최씨 등이 있어요. 또 무신 정권기 이후에 새롭게 관료로서,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리층에 흡수된 이러한 가문들 중에 일부가 권문세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황녀민 씨가 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원이라는 나라를 이제 등에 업고 친원파로서 성장한 가문들, 대표적인 게 행주 기씨죠. 바로 기황후의 가문, 바로 기철 가문을 우리 행주 기씨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문벌 가문, 전기부였던 문벌 가문, 무신 정권 때 성장한 무신 가문, 그 다음에 과거를 통해서 무신 정권 이렇게 새롭게 성장한 관료 가문, 그리고 친원파로서 부원배로서 가문을 형성한 이러한 것들이 모두 권문세족을 형성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 후기 사회의 지배계층이었던 권문세족의 특권들을 보면은요, 고려적의 문벌 귀족과 다름없이 음서를 통해서 주로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첨의부라든가 밀직사, 바로 이 첨의부는 원간섭기에 중서문하성이 첨의부로 관제가 좀 격화되면서 관제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밀직사, 중추원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과거에 그 첨의부와 밀직사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요. 특히 고려 전기, 고려의 실질적 최고회의 기관이었던 도병마사, 이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사사라고 불리게 되고 줄여서 그걸 도당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도평의사사를 이 권문세족들이 장악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인사권 장악이 있는데요. 최후 정권에서 만들었던 정방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죠? 정방. 바로 이 정방이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곳인데, 바로 권문세족들이 이 정방을 장악함으로써 인사권을 독점했던 것이죠. 물론 공민왕 때 이 정방이 폐지됐죠. 자, 또한 이들은 문벌 귀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단 왕실 또는 자신들 간의 어떤 중첩된 혼인 관계를 통해서 특권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건 문벌 귀족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권문세족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 경제 기반은 농장인데요. 이 농장은 무신 정권 이후에 전식과가 붕괴되고 권문세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겸병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형성된 어떤 산과 하천으로 경계를 지을 만큼의 대단히 넓은 그 토지, 그것을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사전이기 때문에 세금, 그러니까 면세지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러한 농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권문세족들은 일반 백성들의 민전을 불법으로 빼앗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농민들의 몰락의 어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충렬왕 때 또는 공민왕 때 그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게 이제 설치가 됐는데, 그게 바로 권문세족들이 불법으로 빼앗은 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자 만든 관청 중에 하나였었죠. 전민, 토지와 백성을 원상태로 바르게 바꿔준다라는 의미에서 전민변정도감인 것이죠. 자, 이러한 농장 그럼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권문세족들은 개경에 머물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한 농장은 지방에 있죠, 대부분. 따라서 이러한 개경에 머무는 권문세족은 그 땅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재지주, 자신의 농장에 있지 않은 지주다 해서 부재지주입니다. 자, 이들은 주로 이러한 농장은 권문세족의 가신 또는 전호, 소장농이죠. 또는 노비들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권문세족들의 농장을 소작했던 이 전호들이 토지견병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2중, 3중에 어떤 그 소작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아예 스스로 전호들이 스스로 노비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자, 볼까요? 자, 전호의 노비화. 전호는 소작농인데 토지견병이 성행하다 보니까 소유주가 여러 명의 어떤 토지가 존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스스로 소장농 스스로 전호가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려의 말기, 고려 말기 권문세족과 대립했던 이제 신진 사대부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과거 출신이고요. 음서가 아닌 과거 출신이죠. 또 이들은 지방의 향리 자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향리들은 지방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고려의 하급 지배층에 해당됐었죠. 바로 이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받았고요. 따라서 신진사대부는 지방의 중소지주로서의 어떤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권문세족에 비해서는 토지가 좀 적죠. 그래서 대농장의 지주가 아닌 중소지주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향리 출신이 많고 학문적으로는 이제 성리학자죠. 성리학자. 자, 세력의 형성 과정을 볼까요? 자, 신진사대부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 자, 무신정권기에 서방에서 활동했던 학자들이다. 바로 이 서방은 최우가 만들었던 문신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고 최씨 집안에 설치가 돼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이규보, 동명왕편을 저술했던 이규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충선왕 때 정치개혁 과정에서 중앙정계로 진출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신진사대부가 됐다. 예를 들면 충선왕 때는 사림원이라는 게 설치가 됐었죠. 사림원. 일시적으로 정방이 폐지되고 승지방이 폐지되고 그다음 한림원이 맡고 있던 역할이 이 사림원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이 사림원에서 근무했던 이런 신진 관료, 바로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는 어떤 계기,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공민왕 때 반원 개혁 과정에서 중앙 정치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민왕의 반원 개혁 과정에서 권문세족들은 반발했지만 신진 사대부들은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어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공민왕 때 과거제가 개혁되고요. 공민왕 때 과거제가 개혁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에서 기술학부가 빠져나가고 폐지가 되고 어떤 유학만 강조하게 됨으로써 이런 어떤 학자적 성향이 강했던 신진 사대부들은 크게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신진 사대부들의 정치적 성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진보적이다. 상대적이죠. 바로 권문세족들에 비해서 진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왕의 어떤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어떤 세력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또한 반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들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친명, 명나라와 어떤 친선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왜냐?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중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중화 사상. 중국 민족과 중국의 문화를 바로 중화 문화를 세상의 어떤 중심이 되는 문화, 가장 개화된 문명으로서 이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친명적 성향이 있고 반대로 원나라에는 배척하려는 이런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진 사대부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권문세족에 동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신진사대부의 성장 과정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성리학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어요. 신진사대부의 어떤 학문 바로 성리학, 이런 성리학이 어떻게 들어왔고 성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리학이 고려에 처음 수용된 것은 충렬할 때 안양이라는 사람이 원나라에 갔다가 성리학을 연구해서 고려에 들어옴으로써 성리학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충선왕이 원나라에 설치했던 만권당이라는 게 있죠. 만권당. 어떤 학술 연구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만권당에서 충선왕을 보필했던 학자 중에 백이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이정. 그리고 이재현. 이러한 분들이 이 만권당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들어온 후에 특히 이색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고려 말의 대표적인 학자를 배출하게 되고요. 이 이색은 공민왕 때 성균관에 대사성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게 돼요. 그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정도전, 정몽주, 그다음에 조준, 이런 사람들이 하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색의 문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계보를 보면 그 이색은 다시 이재현은 다시 백이정. 자, 이런 식으로 계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가 보면 정도전과 조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급진 개혁파로서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정몽주라든가 이런 그 온건 세력들은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나중에 사림의 어떤 계보의 어떤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리학은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들어왔고 충선왕 때 만권당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고려의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됐다. 또한 공민왕 때 교육과 과거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또 성리학이 발전하고 또 신진사대부가 성장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교육 같은 경우는 국자감에서 기술학부가 사라졌다. 그래서 유학교육에 강조된 거고요. 과거제가 정비됐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려는 명경과와 제술과가 있어요. 그죠? 명경과와 제술과. 제술과를 더 중시했죠. 그러니까 제술과는 일종의 시, 문, 부를 짓는 어떤 사장학, 어떤 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경과가 바로 유교 경전에 관한 어떤 시험이죠. 따라서 과거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동안 제술과 위주였던 과거가 명경과가 일시적으로 좀 강조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진 사대부들은 나중에 신흥 이제 무인 세력들과 이제 손을 잡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성계고요. 신진 사대부들 중에 특히 이제 정도전의 경우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와 이제 손을 잡고 결국 이들에 의해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급진 신진 사대부들이 급진 개혁파들이 사전 개혁을 통해서 과전법을 제정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독점한 결국 급진파 사대부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건국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의 특징을 자, 표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당연히 항목별로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일단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들의 이제 경제 기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문세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 그 대농장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개경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재경 부재지주, 수도에 머물면서 수도에 있으면서 자신의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향리 출신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따라서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받았었고, 그죠? 이런 외역전을 바탕으로 지방의 실무자로서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 자제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향, 중소, 지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상적으로 봤을 때 권문세족들은 이런 불교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기반을 두고 있죠. 따라서 신진사대부들 중에 일부는 이제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리학자가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을 때
급진파, 온건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가져다 준 어떤 결과적인 측면, 어떤 폐단,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급진파들은 어떤 폐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불교 자체의 불교의 교리 모순 자체를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교를 비판하는 게 급진파들이고, 온건파들은 불교 자체가 아닌 불교의 폐단의 개선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온건파와 급진파의 좀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지배층의 어떤 시기별 어떤 특징을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고려 건국 초기에 학자들의 성향은 좀 자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최승로를 꼽을 수 있겠고요. 12세기 문벌 귀족 사회의 특징은 이제 보수적이고 사대적이죠. 보수적이고 사대적이다. 대표적인 학자는 김부식, 최충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신 정권 시기에는 문신 관료들이 대부분 몰락을 했고, 물론 최후 때부터는 새롭게 문신들이 양성해서 문무 연합적인 어떤 성향을 갖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존의 어떤 학자 계층이 유지가 되는 시점은 아니니까 패스를 하고요. 권문세족 시기에는 이 권문세족의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적. 예, 마찬가지예요.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은 보수적이다. 자, 신진사대부의 성향은 대단히 개혁적이고 좀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토지를 많이 가졌거나 또는 권문세족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온건파 사대부와 또 권문세족화 되었던 일부 계층들이 또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어떤 신진사대부들도 존재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진사대부의 특징은 진보적, 개혁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들의 역사 인식을 이제 시기별로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중세 문화에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뭐 간단히만 얘기하겠습니다. 고려 전기의 어떤 사관은 이 학자들의 성향과 똑같이 자주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요. 문벌귀족 사회는 김부식의 어떤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단히 사대적이다. 자, 무신정권기에는 이규보의 동명안편이라든가 이승유의 제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구려나 고조선,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성장하면서 고구려와 고조선의 어떤 역사인식이 강화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보다 자주적인 성향이 다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당시 지배층 권문세족들은 보수적이었지만 당시의 역사 사관의 특징은 좀 자주적입니다. 예, 일련의 삼국유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려 마지막 시기 말기에는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이제 성리학적 사관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현의 사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문화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의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중농주의를 펼쳤었죠. 중농주의. 예. 따라서 국가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농민들로부터 어떤 국가의 재정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배층들에 의한 귀족들에 의한 어떤 착취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했었죠. 자, 하나 살펴보면은 일단 면제법이 있어요. 그죠? 홍수나 가뭄과 같은 어떤 재앙이 닥쳤을 때 일정 기간 세금을 면해주는 면제법. 또한 자모정식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빈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춘대 추납의 일환으로 의창을 실시했었죠. 이 의창의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가 구워진 곡식을 우리가 이제 모곡이라 부르고요. 모곡. 그리고 이자를 받는 걸 자곡이라고 하는데 이 자곡이 이 원곡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고리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자모정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조선 사회에서는 그 조선의 경우에는 환곡을 시행할 때 의창에서 담당할 때는 이자가 없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상평창으로 이관하면서 상평창에서 그것을 담당할 때는 10분의 1 정도의 이제 이자를 받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이제 자벽동원을 금지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농민 안정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농업을 중시하는 어떤 정책의 과정에서 사직과 원구단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사직은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종묘 사직이 위태롭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체로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은 궁궐을 기준으로 해서 좌묘 우사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왼쪽에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궁궐의 위치에서 봤을 때 왼쪽에 좌측에는 종묘를 두고 그러니까 왕실의 어떤 사당이죠. 역대 왕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게 되는데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직을 세웠다라는 건 바로 농업을 그만큼 중시 여겼다는 것이고요. 원구단에서 바로 그러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적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적전은 왕이 직접 농사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왕실이 농사짓는 농경지를 적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왕실의 경비를 조달하는 토지는 바로 내장전이죠. 내장전. 그러니까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를 조달하는 토지고 적전은 왕이 농사의 모범을 보이는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려시대는 황무지 개간을 막 장려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개간된 토지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이것은 개간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지배층들이 주로 개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농민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배층들의 어떤 수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국가는 이러한 몰락 농민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들을 좀 만들어냅니다. 전민변정도감 바로 원종 때 처음 잠깐 시행했다가 또 충렬학 때 하지만 이제 공민학 때가 가장 유명하죠. 바로 신돈에 의해서 전민변정도감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적이 있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찰리변이도감, 정치도감 마찬가지입니다. 전민변정도감과 함께 불법으로 노비화된 백성과 불법으로 빼앗긴 토지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민 안정화 정책 중에 일환으로서 이제 다양한 사회 시설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태조 왕건 때는 빈민 구제 제도로서 흑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춘대춘합의 효시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이 시행했던 진대법이죠. 바로 고려에서는 그 진대법과 마찬가지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봄에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그걸 흑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이르게 되면 이 흑창이 의창으로 이제 계층이 됩니다. 의창으로 계층된 이후에는 각 주에 지방 각 주마다 설치가 됐다. 한마디로 먼저 확대가 된 것이죠. 자, 상평창.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동시에 존재했던 상평창 물가 조절 기관이고요. 이곳에서는 별도로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쌀을 모아뒀다가 흉년이 되면은 이 쌀을 풀어서 또는 비싼 지역의 물건을 사다가 좀 싼 지역에 그러니까 물자가 넉넉한 지역은 물가가 좀 싸겠죠. 그럼 그걸 사들였다가 물자가 부족한 지역은 물가가 비싸니까 그 지역에 풀어놓음으로써 이렇게 장소와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이 상평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위보. 빈민을 구제하는 재단이죠. 이 보자가 붙으면 재단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재위보는 빈민을 구제할 목적이었지만 점차 고리대로 변질돼 갔다라는 게 하나의 한계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의 의료기관을 보면요. 저는 아주 쉽게 대부분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서대비원, 바로 그냥 병원이다. 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 개경에 설치가 되었는데 두 개, 동쪽과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대비원이라고 하고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해민국, 동서대비원이 병원이라면 해민국은 약국이다. 그러니까 의학기관이다. 의료기관, 의학기관. 그래서 대체로 치료와 약재를 공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은 조선시대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명칭이 같고요.
자, 그 밖에 이제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도감자가 붙는 건 대체로 임시관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천이 대장경의 어떤 장소들을 모아서 펼쳐냈던 교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교장을 만들기 위해 설치했던 게 교장도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조대장경,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됐던 것이 바로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시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구제도감은 주로 질병 환자의 치료, 어떤 병으로 죽은 사람,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나들어서 죽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매장하는 그런 임시관청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이제 재난이 닥쳤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설치됐던 건 구급도감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도감은 주로 질병과 관련이 있고 구급도감은 주로 재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고려의 법률을 보시면 고려는 어떤 뚜렷한 법률 자체가 뭐 조선의 경국대전처럼 법전 자체가 존재하진 않습니다. 다만 당나라의 법률, 당률을 참고해서 71개 조항의 어떤 법조항이 존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와 이제 보조 법률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을 할 때는 그 재판 담당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지방관입니다. 지방관. 그래서 이러한 지방관들은 대체로 관습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은 지방관에게 있고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수령의 어떤 권한은 행정권, 어떤 사법권, 군사권 이걸 모두 갖고 있죠. 전권을. 우리 전근대 사회에서 지방관이 갖고 있던 이 사법권, 이 재판권이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건 바로 제2차 갑오개혁 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방관들이 재판을 담당하지만 중대 범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불효죄라든가 조선의 강상죄죠. 불효죄라든가 반역, 이러한 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방관이 직접 처결하지 못하니까 상급기관, 특히 개경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대한 범죄는요, 반역과 강상죄. 강상죄가 이제 불효죄고요. 이러한 경우는 주로 사형, 규양처럼 아주 극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실형주의가 원칙이지만 수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에 이런 제도가 있었죠. 납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납속법, 납속책. 속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하는 거죠. 국가의 어떤 곡식이나 돈을 납부하고 어떤 신분을 상승하는 게 납속이라면 수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나 돈 일정량을 국가에 내고 가벼운 범죄의 경우에 그것을 면죄받는 경우 이런 것을 수속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은 실형을 사는 거지만 수속법이 보조적으로 활용이 됐다. 또 형벌의 유형에는 태, 장, 도, 유, 사의 5종류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태, 장까지는 이제 사람을 태형, 때리는 거죠. 장형도 볼기를 치는 거고요. 도형 같은 경우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징역, 금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형이 유배, 그러니까 유배 같은 경우는 모든 계층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좀 상류 계층인 경우에 유배형이 주로 규양형이 내려지게 되고요. 유배형이 규양형입니다. 사형이 가장 이제 극형에 해당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양형은 일정 신분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원신수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죄인을 신문하거나 재판을 할 때는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어도 3명의 관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 바로 삼원신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극형의 경우, 사형의 경우 함부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삼심제를 도용했는데요. 3번에 걸쳐서 재판하는 거죠. 현대의 재판도 마찬가지로 삼심제,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듯이 고려시대도 삼심제가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와 같은 사형과 같은 어떤 중대범죄의 경우 3번 재판의 제도가 조선에도 있는데요.
그것을 조선에서는 금부 삼복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이제 사회 풍속. 자, 혼인을 보면 남자는 대략 20세, 여자는 18세. 뭐 요즘과 거의 유사하죠. 비슷합니다. 자, 혼인의 형태가 이제 남귀 여가혼이다. 자, 남귀 여가혼. 요거와 좀 반대되는 제도가 이제 친영 제도죠. 남귀 여가혼은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 15세기까지 존재했던 혼인 이제 방식인데요. 고구려의 서옥제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들어서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처가살이를. 그걸 남귀 여가혼이라고 합니다. 친형 제도는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를 잡은 16세기 이후에 어떤 혼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 전날 여자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결혼식 날 그 신부를 데리고 가마에 태워서 남자 집에 와서 시댁에 가서 혼인을 치르고 이제 평생 여자가 이 시댁에서 남자 집에서 거주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친형 제도입니다. 이거는 16세기 이후에 시행된 혼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 사회는 이제 근친혼이 성행했는데 왕실의 어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왕실끼리 가까운 친족 간에 이제 결혼하는 풍습이죠. 특히 고려 전기에 대단히 성행했고요. 고려 후기에는 이게 금지가 됐는데 실제로는 행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했지만 그 위에도 계속 좀 지속이 됐던 것이 이제 근친혼이고요. 자, 그다음 자, 상장제례.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떠한 의례에 따르느냐? 국가는 유교 의례에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유교 의례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어떤 제례나 어떤 상례를 치르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간에서는 고려가 불교 사회이다 보니까 불교와 어떤 민간 신앙, 도교적 의례를 더 많이 선호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교적 규범에 따르기를 원했지만 민간에서는 토착 민간 신앙과 불교, 도교의 풍습을 더 선호했다. 자, 고려는 기본적으로 불교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대규모의 불교 행사를 치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등회와 팔관회인데 연등회는 순수한 어떤 불교 행사입니다. 주로 연초에 행해지고요. 팔관회는 민간 토착 신앙과 도교 그리고 불교가 결합된 융합된 어떤 행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11월과 12월 연말에 주로 행해집니다. 특히 팔관회의 경우가 이렇게 행해지는 시기에는 외국 사절들이 이 병란들을 통해서 방문을 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 사신들이 고려 왕에게 어떤 선물을 갖다 주고 고려 왕은 다시 어떤 회사품을 내려주고 하는 어떤 무역이 행해지는 시기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농민 조직으로 이제 향도라는 게 있어요. 향도. 자, 향도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예요. 예를 들면 신라 화랑 중에 김유신이 있죠. 김유신이 이끌었던 향도가 용화향도라는 게 있는데 용화향대는 이제 미륵을 쫓는 사람들 뭐 이런 미륵을 쫓는 무리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향도는 따라서 농민 조직이긴 한데 여기에 일부 향리 계층과 실제로 어떤 천민들이 가담하기도 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려 전기에는 불교 신앙 조직으로서 곧 종교적 성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매향 활동인데요. 매는 매장, 땅에 묻는다는 것이고요. 향은 향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향나무에다가 미륵이 빨리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문구를 적어서 땅에다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미륵의 도래를 염원하는 그러한 행위가 매향 활동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불상, 탑, 사원, 귀족들은 자신이 돈이 많으니까 귀족들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 농민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모아서 불상, 탑, 사원을 건축했기 때문에 고려 전기는 불교 신앙 조직의 성향이 강하고 반면에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 신앙적 성격이 종교적 성격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단지 어떤 농촌에
향촌의 어떤 공동체 조직으로서 주로 마을의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 중기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이 향도라고 하는 것은. 두례와 향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례는 대체로 노동 조직, 그러니까 농촌의 향촌의 공동 노동 조직의 어떤 성향이 강하다면 향도는 노동보다는 마을의 어떤 장례를 치룬다거나 마을의 어떤 축제를 주관한다거나 이런 마을의 행사를 주관하는 어떤 공동체 조직으로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도라는 말에서 그래서 상두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장례를 치룰 때 과거에 상여를 메고 이제 시신을 관을 놓고 매장을 하러 가죠. 그 앞에서 이제 종을 치면서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종을 치는 사람을, 그 상여를 이끄는 사람을 상두꾼이라고 하는데 바로 향도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가족 제도를 보면 우리가 조선 사회는 남존 여비, 그러니까 여자를 대단히 비천하게 여겼죠. 남자에 비해 대단히 차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과거인 고려 시대에는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사회는 오히려 조선 성리학적 사회보다 여성에 대한 지위가 오히려 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했다는 게 아니라 16세기 이후의 성리학적 사회보다 고려 사회가, 그래서 조선 초까지, 고려부터 조선 초까지 여성들의 지위가 그 후의 사회보다 훨씬 지위가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고요. 호적의 출생순으로 기록합니다. 16세기 이후랑 비교한다면 성리학 사회에서는 아들 위주로 기록을 하죠. 아들을 우선으로 기록하는데 고려 사회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고 호족은 출생순이다. 또 여성의 재가를 허용하고요. 또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재산 분배권을 아내가 소유합니다. 그럼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 재산을 나눌 때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요. 결혼을 한 기혼 자녀든 미혼의 자녀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모두 재산을 똑같이 균등 분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사의식 때문이에요.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조선 16세기 이후부터는 장자 중심으로 마다들이 주로 장례를 치르니까 마다들에게 재산을 많이 주죠. 장자 중심의 상속이에요. 하지만 고려 사회는 윤번입니다. 윤행. 그러니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치르다 보니까 재산 또한 자식들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게 특징이죠. 따라서 여성에 대한 지위가 이렇게 좀 강했기 때문에 사위와 외손 그리고 장인, 장모 이렇게 양측적 반계를 이루는 경우가 가족 구성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계 쪽과 모계 쪽 식구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런 양측적 반계 가족 구성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혼인제도가 남규 여구원이었죠. 남자가 여자 집에 장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위가 딸이 자기 부모를 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서에서 사위와 외손에게도 외손자에게도 바로 음서의 혜택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는 윤행이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할 때도 장자가 아닌 남녀 균분 상속.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비도 어떤 증여의 대상, 상속의 대상이니까 자식들에게 균등히 분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세 사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고대 사회든 중세 사회든 근세 사회든 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층 구조와 신분제입니다. 계층 구조와 신분제.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 시책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지배층이에요. 각 시대별 지배층의 어떤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어떤 경제사, 정치사, 문화사와 이렇게 연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역사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시대의 지배층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는 중세 문화를 2시간에 걸쳐서 2시간을 쳐서 좀 살펴볼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주로 과거제와 어떤 유교, 한학의 발전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불교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술, 과학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